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학기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라는 과목을 담당하게 될 경상대학교 생명과학부 미생물학 전공의 저는 유지윤이라고 합니다. 이번 학기에 배울 과목은 제목에서 알다시피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라는 과목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원에 진학을 하든지 아니면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든지 만약에 전공을 살려서 어느 곳에 가서 일을 하게 되더라도 아마 대부분의 연구실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들이, 그리고 또 가장 많이 하는 일들이 어떤 특정 유전자를 클로닝하는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생물학을 하는 많은 분야에 계신 교수님들이나 회사에서 하는 일들이 대부분 특정 유전자의 기능을 탐색하고 또 그 기능을 밝히는 그런 일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세포 내에서 어떤 특정 유전자가 어떠한 기능을 하느냐를 알기 위해서는 일단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셔도 일단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암세포에서, 그러니까 암을 일으키는데 중요한 유전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랬을 때 그 유전자가 만약에 암을 일으키는데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를 알기 위해서는 대조군을 가지고 실험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일단은 암세포가 있을 것이고 또 정상세포가 있겠죠. 그런데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정상세포에서는 그 유전자가 발현되지 않는데 암세포에서는 그 유전자가 많이 발현이 되더라 라고 가정할 때, 그러면 이 유전자가 과연 암을 일으키는데 관여할 것인지 아니면 중요한지를 알아보는 실험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 실험을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일단은 정상세포, 그러니까 이 유전자가 발현되지 않는 세포에 이 유전자를 넣어보는 거죠. 넣어보아서 과연 이 유전자를 넣었을 때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하는지, 암의 성질을 나타내는지, 그렇다면 이 유전자의 발현이 암세포로 전환되는데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한 반대의 스터디도 물론 해야 됩니다. 반대의 스터디라 함은 암세포에 이 유전자가 많이 발현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이 암세포로부터 특정 이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하였을 때 반대로 암세포의 성질을 잃어버리는지, 그 두 가지가 다 맞게 되면 이 유전자가 이제 암세포를 만드는데, 암을 발생시키는데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그 다음 과정은 주로 어떠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 특정 유전자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암을 유발하고 발생시키고 더 나아가게 진행시키는지를 스터디하는 과정이 남아 있겠습니다. 방금 말한 바와 같이 어느 유전자의 기능을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 스터디를 주로 합니다. 그러니까 유전자를 발현시키거나 아니면 그 유전자의 발현을 없애거나. 그러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그 유전자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죠.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그 유전자를 없는 세포에 넣어 볼 수 있는 일이 가능할 테니까. 그래서 어느 특정 유전자 시퀀스를 세포 내에 넣기 용이하도록 특정 벡터 안에 집어넣는 과정, 그 전체의 과정을 클로닝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 수업에서는 한 학기 동안, 그리고 한 4분의 3 정도를 어떤 특정 유전자를 특정 벡터에 클로닝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실험 기법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실험 방법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실험 원리들에 대해서 주로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본 강의는 아시다시피 작년까지만 해도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를 해서 주로 분자생물학을 이수한 학생들, 주로 3학년 2학기나 보통은 4학년 2학기 학생들이 제일 많이 듣고요. 그리고 또 약간의 유전자 클로닝까지는 아니더라도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간단한 서브 클로닝, 그러니까 클로닝은 유전자의 시퀀스를 정말로 그 바다와 같은 유전자 지놈이나 아니면 cDNA 라이브러리로부터 특정 유전자의 시퀀스를 클로닝을
뭐 PCR을 하던, 오늘 배울 PCR 과정을 통해서 PCR을 하던, 엔자임 커팅을 이용하던 그 유전자의 절편 부분을 끄집어내서 벡터에 넣는 전 과정을 클로닝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떠한 실험실에는 이미 특정 유전자의 시퀀스가 벡터 안에 이미 들어있어요. 그 벡터 안에 들어있는 그 특정 시퀀스를 또 목적에 따라서 다른 벡터로 옮겨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한 다른 벡터로 옮기는 과정을 작은 클로닝이다라고 해서 서브 클로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서브 클로닝을 하던 그 모든 과정을 이제 본 과제에서, 본 수업에서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적어도 서브 클로닝 정도를 실험에서 실제로 해본 사람들이어야 아마 본 강의를 듣고 수월하게 이해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 학기부터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게 되지만 물론 온라인 강의에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어느 교수님들은 온라인 강의를 하니까 아무래도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하면 뭐 특정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면 뭐 교수님들이 여러 번 반복을 해서 설명을 하시느라 수업 시간이 좀 길어지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진도를 다 교수님들이 가르치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가르치지 못하는 단점이 이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보완된다. 그래서 충분히 원하는 강의를 다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오프라인으로 실제로 학생들을 앞에 두고 강의를 해야 잘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은 표정을 지을 때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시 설명해주고 그런 과정이 반복해야 강의의 효과가 늘어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좀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 학기에 온라인 강의를 처음으로 하는 거니까 들으시는 여러분도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최대한 오프라인의 장점을 좀 살리고 또 온라인의 장점을 살려서 처음부터 끝까지 많은 양의 과정들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니까 물론 여러분들 평가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을 테고, 일단 평가는 출석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들어와서 강의를 들으시면 자동적으로 출석 체크가 될 거고요. 그리고 평가는 대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다 시험 성적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온라인 강의의 특성상 온라인으로 시험을 봐야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만약에 외부의 다른 학교에서 제 강의를 들으시면 평가를 온라인으로 하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그렇지 않고 저희 학교 내에서, 경상대학교 내에서 본 강의를 듣는 학생들은 평가는 오프라인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볼 거고요. 두 강의의 성적을 상대평가에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 강의가 처음이라 되게 어색하지만 여러분도 들으시면서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거나 의문나는 점이 있는데 온라인 강의로 해결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저한테 전화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제가 알기로는 본 강의가 오픈되고 나서는 게시판이 또 열릴 거고요. 그 게시판을 통해서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고, 그것으로도 좀 부족하다 싶으면 틈틈이 오프라인의 강의를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틈틈이 부족한 부분들을 오프라인 강의로 메꿔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의가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겠죠. 혼자 컴퓨터 앞에서 들어야 되니까. 저 강의 안을 지금 만들고 있는 저도 아무도 없는 강의실에서 혼자 이렇게 하고 있어서 좀 어색한데, 여러분들도 이번 한 학기 동안 열심히 들으면서 재밌는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한 가지 빠뜨렸는데, 제 강의는 매번 제가 3학년들을 주 대상으로 하는 분자생물학 1, 2와 주로 이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제가 학부 학생들을 위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매번 다른 강의와 마찬가지로 일단 핸드아웃이 나가게 됩니다. 핸드아웃을 컴퓨터에서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워드 파일로 나가는데, 핸드아웃을 보시면서 매 챕터마다 핸드아웃을 보시면서 그리고 또 제 강의를 따라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재는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주교재로 쓰는 한 교재가 있기는 한데 그 교재의 순서를 따라가지도 않고요. 또 제가 나름대로 편집을 해서 만든 강의 안을 가지고 수업을 하니까
여러분들 강의안을 미리 프린트아웃을 하셔서 이 강의안을 보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크게 무리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첫날이지만 그래도 강의를 해야죠. 그래서 첫날 오늘 할 강의 제목은 폴리머레이즈 체인 리액션, 흔히 이제 PCR이라고 줄여서 말하는 PCR 과정, 이 PCR 실험 기법에 대해서 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시간상으로는 한 4시간 정도의 분량인데, 그러니까 한 2주 정도의 분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오늘은 PCR의 기본 원리와,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본 강의를 듣기 전에 PCR을 한 번쯤은 해봤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PCR이 우리가 어렴풋이 알기로는 그냥 특정 유전자를 증폭하는 거다라고 알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고, 또 실험을 할 때 주의해야 되는 점들, 그리고 실험이 물론 대부분 잘 안 되잖아요. 한 번에 해서 실험이 잘 안 되는데, 실험이 PCR이 잘 안 되었을 때 어떠한 방법을 고쳐나가, 실험에서 어떤 과정을 고쳐야 좀 더 나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러한 과정으로 오늘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PCR 핸드아웃 첫 페이지를 보시면요, 폴리머레이즈 체인 리액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아래를 한번 읽어보면 PCR is an in vitro technique for the amplification of a region of DNA which lies between two regions of known sequence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그대로 읽으시면 DNA 상에 이미 우리가 뭐 나중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미 시퀀스를 알고 있어야 돼요. 시퀀스를 알고 있는 DNA 상에 있는 특정 부위의 시퀀스를 앰플리피케이션 하는 방법. 우리가 앞서 말한 것처럼 어느 특정 유전자의 기능을 알고 싶다라고 하면 그 유전자를 특정 목적에 맞는 벡터로 옮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시퀀스, 유전자의 시퀀스를 일단 DNA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DNA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DNA로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일단은 그 DNA는 어디서 출발하냐 하면 가장 흔히 생각하는 것은 우리 지노믹 DNA 있죠. 지노믹 DNA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프로캐리어트와는 달리 유캐리어트는 유전자 사이의 지노믹 DNA에는 유전자의 시퀀스만 있는 게 아니죠. 알다시피 엑손과 인트론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엑손 부분이 엮어져서 그게 이제 유전자의 시퀀스를 구성하는 것이고, 인트론 부분이 제거되어야 합니다. mRNA를 만드는 과정 중에 스플라이싱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제거가 되어야 하는데, 지노믹 DNA 상에는 인트론이 섞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노믹 DNA에서 유캐리어트의 경우 어느 유전자를 클로닝 한다라는 것은 좀 말이 안 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유캐리어트의 경우에 어느 유전자를 클로닝하고 싶다라고 하면 출발은 mRNA부터 시작을 합니다. mRNA를 리버스 트랜스크립션 시켜서 RT를 이용해서 cDNA를 만들고, 그렇게 되면은 cDNA 상에는 인트론 부분이 제거된 유전자의 시퀀스만 남아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유전자를 양쪽의 프라이머를 이용해서 PCR을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의 시퀀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단 스텝을 보면서 얘기를 좀 하면, PCR은 크게 3가지 스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 핸드아웃 1페이지의 아랫부분, 빨간 글씨로 된 부분을 보면 스텝이 3가지 스텝이, 첫 번째 템플레이트 디내추레이션.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특정 DNA 시퀀스 상에 존재하는 어느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클로닝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얻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프라이머라는 것을 어떻게 만드냐면, 프라이머는 우리가 클로닝하고자 하는 첫 번째 부분과 마지막 부분을, 그리고 이 시퀀스가 5', 3', 5', 3'이면 이 각각의 더블 스트랜드의 한 스트랜드, 위쪽 프라이머는 어떻게 보면 아래쪽 스트랜드와 하이브리다이제이션 될 수 있는 상보적인 프라이머를 만들고요. 5' to 3'. 아래쪽은 위쪽 스트랜드와 상보적인 5', 3'으로 이렇게 프라이머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 PCR의 전체 과정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더블 스트랜드로 되어 있는 템플레이트를 고온을 주면 얘가 이제 디내추레이션이 되겠죠. 디내추레이션이 돼서 떨어지게 되면 그 다음 스텝은 과량을 넣어준 이 프라이머가 각각의 템플레이트에 가서 바인딩을 하게 되고요. 바인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택이라는 폴리머레이즈를 집어 넣어주면 이것이 이제 여기 상보적인 스트랜드를 합성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특히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스텝이 1번은 템플레이트 디내추레이션, 2번은 프라이머 어닐링, 3번은 프라이머 익스텐션이라는 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들의 스텝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핸드아웃의 5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5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여기에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하나 있는데 이건 94도씨 이제 온도입니다. 그리고 55도씨 그리고 72도씨. 그러니까 이 템플레이트를 고온으로 만들어서 디내추레이션 시키기 위해서는 보통 한 94도씨에서 30초에서 한 1분 정도 반응을 시키면 그러면 이제 템플레이트가 디내추레이션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온도를 쫙 낮춥니다. 온도를 낮춰서 한 55도 정도로 맞춰주면 이때 우리가 실험하기 위해서 많이 넣어준 과량의 프라이머가 각각의 디내추레이션 된 DNA에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이 되어서 프라이머가 이제 붙는, 프라이머가 어닐링 되는 그런 스텝을 거치게 되죠. 그래서 55도씨에서 한 30초에서 역시 1분 정도 반응을 시키면 이제 어닐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 있는 택이라는 폴리머레이즈가 이 DNA를 합성하는 그 폴리머레이즈인데 택 폴리머레이즈가 반응하기에 가장 적당한 온도가 72도예요. 72도라서 72도씨에서 이것도 한 1분에서 한 3분 정도까지 보통 하는데 반응을 시키는데 요것을 한 사이클로 해서 보통 이 사이클 전체를 그러니까 94, 55, 72 템플레이트 디내추레이션 시키고 프라이머 붙이고 그 다음에 증폭하는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보통 한 25사이클에서 보통 한 35사이클 정도까지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은 뭐 뒤에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뭐 그냥 언뜻 보아서도 처음에 템플레이트가 있을 때 프라이머에 의해서 이렇게 디내추레이션 되고 프라이머가 만드는 그런 과정을 이 한 사이클이 돌면 우리가 원하는 프로덕트, 이 템플레이트가 이제 2개로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2개로 늘어나게 되고 또 한 사이클이 돌면 4개로 늘어나고 그래서 2의 n승으로 계속해서 이제 증폭이 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요 시퀀스만 다른 템플레이트 부분은 증폭되는 것이 아니고 프라이머로 제한시켜 놓은 우리가 원하는 요 부분만 사이클마다 계속 2의 n승으로 증폭이 되니까 나중에는 굉장히 많은 DNA를 특정 부분의 스페시픽한 DNA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는데 여기서 먼저 나중에 한 번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94도씨 이 온도는 아무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긴 DNA를 디내추레이션 시키기 위해서는 고온이 필요하니까 보통은 94도씨에서 30초, 1분 이거 어떤 사람은 그냥 30초로 늘 실험을 하고요. 어떤 실험실은 또 늘 1분으로 하고 이것은 뭐 시간은 조금 변화를 시킬 수 있지만 이것은 그 실험하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뭐 달라질 뿐이지 그 차이는 크게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통 30초에서 1분 정도로 고정을 하고요. 요거는 거의 고정이고 그 다음에 이 55도씨가 어떤 온도냐면 앞에서 DNA 템플레이트가 이렇게 더블 스트랜드로 있다가 싱글 스트랜드로 나눠져요. 나눠지면 이제 과량의 프라이머가 94도씨에서 55도로 온도로 내리면 이 프라이머가 여기 가서 바인딩을 하게 되는 온도입니다. 그래서 바인딩을 하는 온도인데 엄격하게 말하면 바인딩하는 온도 어느 더블 스트랜드 DNA가 싱글 스트랜드로 나눠지는데 그 필요한 온도를 보통은 이제 TM 값으로 많이 표시를 하죠. TM 값은 엄밀히 말하면 더블 스트랜드 DNA 혹은 더블 스트랜드 RNA 혹은 어쨌든 더블 스트랜드가 있을 때 이것이 열을 주어서
온도를 점점 높여갔을 때 싱글 스트랜드로 이제 바뀌어 나가게 될 텐데, 이 반 정도가 싱글 스트랜드로 바뀌어 나갔을 때의 온도를 TM 값, melting temperature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 55도라는 온도는 이 TM 값으로 잡으면 안 돼요. 이 프라이머가 바인딩하는 그 더블 스트랜드에서 싱글 스트랜드로 나눠지는 TM 값을 잡으면 방금 말한 것처럼 반 정도는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이 될 것이고 반 정도는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이 안 되는 온도잖아요. 그러니까 TM 값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이 프라이머의 각각의 TM 값보다 약간 5도에서 10도 정도 낮은 온도를 잡으면, 그래서 충분히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렇다고 해서 이 온도를 너무 낮추면 이 프라이머가 이곳에 스페시픽하게 가서 딱 붙어야 되는데 다른 곳에 가서 붙을 수도 있는 확률이 생겨요. 그래서 이 온도를 무조건 낮춰서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너무 올려놓으면 얘가 자기 위치에 가서 스페시픽하게 바인딩 하는 것조차 방해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실험적으로 TM 값에 이 프라이머의 TM 값에 한 5도에서 10도 정도 낮은 그런 온도를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유전자를 증폭하기 위해서 PCR을 한다라고 하면 이 온도는 고려해 봐야 되는 사항이고 좀 바꿔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프라이머 익스텐션을 하는 온도 72도씨, 이 온도도 바꿀 수가 없어요. 택이라는 폴리머레이즈의 보통 가장 활성이 좋은 온도가 72도씨이기 때문에 이 온도는 바꾸지 않고, 대신 바꾸는 것이 이 온도에서 어느 정도 시간을 익스텐션을 시킬 것인가, 프라이머를 익스텐션 시키는 이 시간은 바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유전자를 클로닝 하는데 이게 1kb짜리다 라고 하면 1kb는 뭐 그렇게 크진 않으니까 어느 정도 시간을 주는데, 뭐 한 5kb, 뭐 3kb 이렇다고 하면 이 폴리머레이즈가 합성을 하려면 DNA를 잡고 계속 DNTP들을 넣어주는 과정이 이제 폴리머라이제이션을 하는 건데, 그 과정에 드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긴 템플레이트일수록 당연히 더 긴 시간을 주어야죠. 그래서 이것도 일반적으로 1kb를 PCR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1분 정도를 줍니다. 3kb다라고 하면 당연히 3분의 시간을 주어야죠. 그래서 요 전체 사이클을 25사이클에서 한 35사이클 정도 반복을 하면 굉장히 많은 DNA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요 사이클 전후로 뭔가를 더 넣어주는데 뭘 더하냐면, 처음에 디내추레이션 시킬 때 이제 한번 템플레이트가 디내추레이션 된 다음에 프라이머가 들어가서 만들고 나면 이 만들어진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걔네들은 쉽게 디내추레이션이 돼요. 그런데 cDNA나 특히 지노믹 DNA를 처음에 디내추레이션 시키기에는 95도씨에서 30초, 이걸로는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제일 처음에 94도씨에서 한 5분 정도 높은 온도로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94, 55, 72, 요 사이클을 계속 반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템플레이트를 디내추레이션 시키는 과정을 확실하게 하자. 처음에 디내추레이션 안 되면 그 다음에도 계속 디내추레이션이 안 되면 계속 사이클이 돌아도 증폭되는 DNA가 없을 테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일단 처음에 확실히 디내추레이션 시키자라고 해서 처음에 5분 정도 94도씨에서 반응을 시켜서 완전히 디내추레이션 시키고 이 사이클을 돌도록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것은 뭐 매번 1kb당 1분 정도의 시간을 두더라도 사실은 요게 조금 충분한 시간이긴 한데, 맨 마지막 과정에 여태까지 열심히 증폭을 했는데 마지막에 프라이머가 붙어서 걔가 끝까지 잘 안 간다라고 하면 여태까지 만들어진 게 다 프로덕트로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마지막도 확실히 하자라고 해서 뒷부분 마지막에 72도씨에서 한 5분 정도 반응을 더 시킵니다. 그래서 중간에 끊어지는 DNA가 없도록 완전히 다 끊어지도록 72도씨에서 5분 정도를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녹화를 하는 곳이 저희 공동실험실 5층 제 강의실 앞에 있는, 제 실험실 앞에 있는 강의실인데,
지금 밖에 비가 많이 오고 천둥 번개가 치네요. 소리가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래서 PCR 과정은 이렇게 세 스텝을 반복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면서 이 세 스텝이 반복되면서 특정 DNA가 증폭이 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어느 정도의 DNA가 증폭되느냐라고 누가 물으면 그냥 편하게 2의 n승 정도 된다라고 얘기해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템플레이트가 프라이머가 붙어서 한번 반응이 되면 이제 2배로 늘고요. 그 프로덕트가 하나가 이제 2개로 나눠지고 또 2개가 그 다음 스텝이 되면 4개로 나눠지고 그렇게 해서 점점 가면 25사이클 정도 가면 2의 25승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양이 증폭이 되죠. 그래서 그냥 2의 n승입니다 라고 얘기해도 되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수업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이게 정말로 2의 n승인지 그러면은 조금 더 고려해야 될 부분은 없는지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 스텝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뒤에 템플레이트가 이렇게 있어요. 템플레이트가 있고 우리가 어느 부분을 이제 프라이머를 만들어서 이 부분을 증폭하고자 한다 라고 하면 뭐 편의상 나중을 대비해서 요 위의 스트랜드와 아래 스트랜드를 좀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요 템플레이트를 명명을 이게 제일 처음에 우리가 템플레이트를 하는 것이니까 오리지널 템플레이트라고 해서 O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템플레이트는 이제 O와 위 스트랜드 O와 아래 스트랜드 O가 만나서 OO가 되면 이제 더블 스트랜드가 되는 거죠. 여기에 PCR을 처음에 합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를 디내추레이션 시키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머를 붙이고 얘네가 이렇게 만들어요. 만드는데 언뜻 보시면 위의 스트랜드는 왼쪽 편,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렇게 더블 스트랜드가 있다고 할 때 위의 프라이머는 실제로 그림은 위에다 그리지만 이 프라이머는 그림상 여기가 5', 3', 5', 3'이기 때문에 5'에서 3'으로 만든 프라이머는 위에 가서 붙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아래 가서 붙는 거죠. 여기서 5', 3' 얘랑 상보적으로 붙게 되고요. 그리고 아래쪽 프라이머는 실제로는 위에서 그림은 아래쪽에다 그렸지만 바인딩은 위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에 스트랜드랑 5', 3'으로 이렇게 바인딩을 합니다. 그래서 프라이머 익스텐션이 되면 뭐 모든 DNA, RNA, 폴리머레이즈는 5'에서 3'으로 만들어지니까 3' 끝쪽부터 이렇게 DNA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얘도 이렇게 DNA가 만들어지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프라이머로부터 5'부터 3'로 만드니까 얘네들은 5' 끝쪽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클로닝 하고자 하는 유전자의 끝부분으로 정해져 있는데 문제는 3' 끝쪽이 시간을 두면 오래 둘수록 어디까지 우리가 만들고 증폭하고자 하는 부분은 정확히 여기까지인데 여기를 넘어서 이렇게 계속 템플레이트가 있으면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한쪽 끝은 우리가 원하는 부분의 프로덕트인데 한쪽 끝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좀 긴, 그래서 이것을 한쪽 끝이 정해져 있지 않은 프로덕트다라고 해서 indeterminate length라고 해서 I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PCR 한 사이클이 갑니다. 첫 번째 사이클이 가면 위에 오리지널 템플레이트와 아래쪽은 이 반대쪽 프라이머가 붙어서 이렇게 합성이 되고요. 그러면은 이 세트는 뭐가 되냐면 한쪽은 오리지널 템플레이트와 한쪽은 인디터미넌트 랭스를 갖는 이 두 개의 스트랜드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해가 가시나요? 반대로 이쪽은 아래쪽의 오리지널 템플레이트를 이용해서 위쪽에 인디터미넌트 랭스의 DNA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한번 그려야 되겠네요. 여기서 좀 크게 그려봅시다. 이게 5', 3', 5', 3'.
한 번 사이클을 돌겠습니다. 한 번 사이클 돌면 우리가 원하는 프로덕트가 요만큼이다 라고 하면 이쪽 프라이머가 여기서 붙어요. 붙어서 이렇게 만들고 이쪽 프라이머가 붙어서 이렇게 만들고 그렇게 되면 만들어지는 게 아래 거부터 먼저 표시할게요. 여기는 이거고 5', 3' 그리고 얘는 5'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쪽 편은 반대로 아래쪽에 5', 3' 프라이머가 이쪽에 붙고요. 5'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사이클이 한 번 더 돌 거예요. 한 번 더 돌면 윗 스트랜드를 생각해 봅시다. 윗 스트랜드랑 이게 O고요. 이게 I인데 O랑 I가 만나서 있는 게 이게 이제 템플레이트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시 디내추레이션 됐다가 프라이머가 붙는다라고 하면 윗부분에 프라이머가 붙는다. 윗부분을 템플레이트로 해서 프라이머가 붙으면 요 프라이머가 붙겠죠. 요 프라이머가 붙고요. 똑같은 게 생겨요. 이거랑 똑같은 게. 그런데 만약에 그러니까 윗부분에 바인딩해서 생기는 프로덕트는 요거랑 똑같은 게 하나 생기고 만약에 아랫부분에 붙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랫부분을 이걸 지우면 헷갈릴 테니까 아랫부분은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프라이머가 붙는 위치는 요 안쪽이에요. 요 안쪽이고 얘는 이렇게만 방향이 5'이고 3'이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까지 자세히 보시면 드디어 우리가 원하는 프로덕트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5' 이쪽 끝, 반대쪽 끝 이쪽도 다 우리가 원하는 프로덕트만큼 나오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사이클로 가야 드디어 우리가 원하는 앞과 뒤가 다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의 처음과 끝을 가진 DNA가 처음으로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원하는 프로덕트니까 P로 표시를 할게요. 그러면 다시 이것을 그림을 다시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사이클 수가 원 사이클이 돌면 이제 두 개로 나눠지는데 오리지널 템플레이트의 한쪽 끝에 붙어서 우리가 한쪽은 우리가 원하는 끝을 가지고 있지만 반대쪽 끝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긴 그리고 끝을 알 수 없는 DNA로 결합된 OI의 결합체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사이클이 한 번 더 가면 여기서 보시면 쉽게 오리지널 템플레이트로 해서는 프라이머가 붙으면 I가 생겨요. 그래서 O랑 결합한 것은 I가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요 오리지널 요게 딱 열렸다가 오리지널 템플레이트에 프라이머가 붙어서 만들어지는 건 I가 만들어지고요. 반대로 이제 I에 이게 아래쪽에 I니까 아래쪽에 I에 잘 생각을 하면서 보시면 프라이머가 붙고 반대쪽으로 가니까 드디어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프로덕트예요. 그래서 뭐 여기만 해도 일단 아실 텐데 그러면 O에 뭔가 프라이머가 붙어서 만들어지는 건 I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I에 프라이머가 붙으면 만들어지는 게 우리가 원하는 프로덕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쪽은 쉽게 그러면 이쪽도 보기 좋게 I부터 합시다. 위에 거부터 언제나 I에 붙어서 만들어지는 건 프로덕트, 우리가 원하는 프로덕트가 만들어지고요. O는 I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두 사이클을 도는 거예요. PCR 한 번 더 돌려보겠습니다. 보통은 여러분은 연습을 5번째까지 해보세요. 그리고 시험에도 주로 제가 5번째 사이클까지 그림을 그리도록 내니까 5번째까지 연습을 하는데 저는 여기서는 4번째까지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위에 거부터 언제나 순서를 위에 O랑 붙어서 만들어지는 건 I가 만들어지고요. 아래 I랑은 P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위에 거부터 보면 근데 P에서 P를 템플레이트로 하면 뭐가 만들어지겠어요? P를 템플레이트로 하면 양쪽이 다 우리가 원하는 거고 프라이머가 붙는 것도 한쪽 끝에 붙어서 반대 끝까지 P가 만들어집니다. 맞죠? 그리고 이것은 I를 템플레이트로 하면 P가 만들어지고요. 위에 거부터 I를 템플레이트로 하면 P가 만들어지고
P를 템플레이트로 하면 P로 만들어지고, I는 P가 만들어지고, O는 언제나 I가 만들어집니다. 세 사이클을 돌았어요. 자, 한 번만 더 해봅시다. 네 사이클을 돌리면 복잡한 것 같아도 사실은 한 번만 그려보면 돼요. 한 번만 그려보면 되는데, 기계적으로 O랑 붙으면 I, I랑 붙으면 P, P랑 붙으면 P, I랑 붙으면 P. 이거는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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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이건 위에 P랑 붙으면 아래 P, 아래 I랑 붙으면 P가 나오죠. 위에 I랑 붙으면 아래 P, 아래 P랑 위에 P. 이거는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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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위에 I랑 P가 되고요. 아래 I, P랑 위에 P. 위에 I랑 아래 P, 아래 O랑 위에 I. 네 사이클을 돌았습니다. 이 그림은 그리실 수 있겠죠? 시험 때 5사이클까지 나오니까 이것도 5사이클까지 이거를 강의를 들으시고 종이를 한 장 꺼내서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사이클 이런 것만 보자고 이걸 어렵게 그린 건 아니고요. 이 사이클 수에서 몇 가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 사이클이 지나면서 원래의 템플레이트보다 얼마나 많은 무언가가 생기는지를 봅시다. 그 무언가를 지금 뭐라고 딱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처음에 템플레이트를 그냥 하나라고 봐요. 하나보다는 더 엄청 많겠지만 보통 하나라고 생각했을 때 사이클이 하나가 지나가면 2개가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둘, 셋, 4개. 네 쌍이 되겠죠. 네 쌍. 위 스트랜드, 아래 스트랜드. 더블 스트랜드가 하나, 둘, 이제 4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그러니까 언뜻 봐도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2의 4승. 16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2, 4, 8, 16, 띵띵띵 해서 2의 n승계의 프로덕트, 토탈 만들어지는 프로덕트는 2의 n승계예요. 여기서 지금 저랑 여러분이랑 뭘 하고자 하는 거냐면 4페이지에 보면 식이 하나가 나와요. 최종 결과는 2의 n승 마이너스 2n이라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건데,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PCR로, 우리 PCR이라는 방법이 우리가 원하는 특정 DNA 시퀀스, 그것이 유전자가 될 수도 있고 유전자의 어느 특정한 부분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유전자가 아니라 프로모터나 지노믹 DNA의 어느 부분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DNA의 어느 부분을 증폭하는데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나 증폭이 됐느냐를 좀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생각해야 될 것이 전체 만들어지는 개수가 2의 n승인데,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P잖아요. O나 I가 아니라, O는 원래 템플레이트고요. 그리고 I는 한쪽은 우리가 원하는 것의 끝을 가지고 있지만 반대쪽 끝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긴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 프로덕트에서 O의 개수와 I의 개수를 사실은 빼주어야 합니다. 그렇겠죠? 근데 O의 개수를 한번 볼까요? O의 개수는 O의 쌍의 수라고 할까요? O가 몇 쌍 있냐면 제일 PCR 돌리기 전에 한 쌍 있었고요. 여기서도 보면 위 스트랜드, 아래 스트랜드 합치면 한 쌍. 사이클 2번을 돌아도 역시 한 쌍 보시면 오리지널 템플레이트는 절대 증폭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템플레이트는 늘 그냥 하나예요. 이 부분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예, 오리지널 템플레이트는 늘 한 쌍이고요. 그럼 I의 개수를 봅시다. I의 쌍의 수를 보면 원 사이클이 돌면 위에 거 하나, 아래 거 하나, 한 쌍이 생기죠. 한 쌍. 두 번째 사이클을 돌면
위에 것도 2개, 아래 것도 2개, 두 쌍이 보이죠. 그럼 여기는 당연히 세 쌍이 보일 거예요. 네 쌍. 그래서 i의 개수는, i의 쌍의 수는, 아까 여기다 쓰는 게 낫겠죠? 5의 수는 언제나 1이고요. 오리지널 템플레이트 쌍의 수는 한 쌍이고, indeterminate length, i의 쌍의 수는 언제나 사이클이 돌아도 n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의 개수, 프로덕트의 총수는 전체 프로덕트 2의 n승계에서 요만큼을 빼줘야죠. 그래서 2의 n승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 돼요. n 플러스 1만큼 빼줍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면 좋겠는데 여기서 한 가지 고려하지 않은 게 있어요. 우리가 P, 이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P의 쌍의 수인데 여기서 한 가지 고려해야 되는 것은 P가, 프로덕트가 위에도 P고 아래도 P인 것을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위는 P인데 아래는 P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죄를 걸어도 다른 모양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도 P면서 아래도 P인 것을 찾아야 되는데 잘 한번 봅시다. 만약에 첫 번째 사이클을 돌아도 위에 P인 게 위아래 P인 건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두 사이클을 돌면 드디어 이제 P가 나오기는 하는데 P가 나오긴 하는데 보면 I랑 결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P와 I가 결합된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P가 여기 두 사이클을 돌면 그러면 이게 한 쌍이 나온다 라고 이제 계산이 될 텐데 요 식대로 하면 근데 한 쌍이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우리가 원하는 프로덕트가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프로덕트는 언제 나오냐면 세 사이클이 돌아야 나와요. 세 사이클이 돌아야 비로소 P와 P로 이루어진 완벽한 한 세트가 드디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 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를 더 빼줘야 돼요. 이 식에서 2의 n승 마이너스 괄호 열고 n 플러스 1 괄호 닫고 요 식에서 뭔가를 더 빼줘야 되는데 뭘 더 빼줘야 되냐면 P는 P인데 PP가 아닌 P의 개수를 빼줘야 돼요. 그러면은 P인데 반대쪽이 P가 아닌 것의 개수는 뭐냐면 잘 보시면 O는 언제나 I랑 결합되어 있어요. O는 오리지널 템플레이트는 언제나 거기서 뭔가 프라이머가 붙어서 진행되면 I가 만들어지니까 O는 언제나 열렸다가 익스텐션 되고 닫히면 I랑 붙어요. 그러니까 O는 언제나 I랑 붙고 I로 출발한 것은 언제나 P가 만들어져요. 근데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 P 중에 반대쪽이 P가 아닌 것의 개수인데 그것을 I의 개수로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I는 언제나 O랑 결합하든지 여기를 보세요. 요 두 사이클을 돌았을 때 I를 보면 I는 O랑 결합하든지 아니면 P랑 결합되어 있어요. 여기도. 그쵸? 그러면 사이클 한 번 더 가봅시다. 세 번째, I는 O랑 결합되어 있든지 아니면 다 P랑 결합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눈치 빠른 사람은 알 수 있듯이 I 중에 늘 한 쌍은 여기서는 요거랑 요거예요. I 중에 한 쌍은 늘 O랑 결합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다 P예요. 왜냐하면 오리지널 템플레이트는 늘 I랑 결합되어 있는데 늘 오리지널 템플레이트는 증폭되지 않고 늘 사이클이 지나가도 한 쌍이에요. 그러니까 I를 생각해 보시면 I랑 결합되어 있는 것은 I의 한 쌍은 늘 O랑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P랑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P 중에 반대쪽이 P가 아닌 것의 개수는 I 중에 P랑 결합되어 있는 개수랑 같은 거예요. 근데 I 중에 P랑 결합되어 있는 것은 쌍수를 보시면
i의 쌍 중에 한 쌍을 빼고는 늘 뭐랑 같아요? p의 개수랑 p랑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i의 쌍의 수는 아까 말한 것처럼 i의 쌍의 수는 첫 번째는 원 사이클이 돌면 한 쌍, 두 번째 사이클에서는 두 쌍, 세 번째 사이클에서는 세 쌍, 네 쌍, n이잖아요. 그러니까 n에서 하나는 언제나 죄송합니다. 5랑 결합되어 있으니까 요것이 n-1이라는 숫자가 뭐냐면 i 중에 p랑 결합되어 있는 쌍의 수예요. 그러니까 i, p의 개수죠. i, p. 한쪽이 i고 한쪽이 p인 것의 개수니까 그 부분도 빼주어야 우리가 원하는 p의 개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을 한번 정리를 하면 2n승 마이너스 1 빠지면 2n이 실제로 우리가 PCR을 돌렸을 때 증폭되는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 시퀀스의 개수가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래도 여기 그린 것 중에 제일 큰 네 번째를 보면 네 사이클이 돌면 이 식대로 하면 2의 4승에서 뭐죠? 2의 4승이면 16에서 4, 8을 빼면 8쌍의 우리가 원하는 프로덕트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보시면 여기서 한 쌍, 두 쌍, 세 쌍, 네 쌍, 다섯, 여섯, 일곱, 8쌍이 나오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도 P이고 아래도 P인 것의 개수는 2의 n승 마이너스 2n이 됩니다. 그런데 사이클을 많이 하다 보면 당연히 2의 n승은 기하급수로 느는 것이고 이것은 뭐 50사이클을 해도 25사이클을 한다 해도 50개니까 이건 미미한 숫자니까 사실은 어느 정도 증폭되냐 하면 2의 n승 정도 됩니다. 라고 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무리는 없지만 그래도 이번은 PCR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봤어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우리가 원하는 프로덕트는 사실 정확히 말하면 2의 n승 마이너스 2n의 숫자만큼 증폭이 되게 됩니다.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일단 이 수업을 들으시고 이 수업이 끝나면 그래도 조금 더 해야 될 게 남아있으니까 이 수업을 마저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종이를 한 장 꺼내셔서 강의 시간에 들은 내용을 생각하면서 한번 5사이클 정도까지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림을 그려보시면 아마 훨씬 이해하기 편하실 거고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 한번 다시 들으시던지 아니면은 저한테 물어보시던지 그래서 요거는 적어도 지금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한 건데 알아야죠. 이해를 해야죠. 그래서 2의 n승 마이너스 2n 정도의 프로덕트가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핸드아웃 4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핸드아웃을 만들고 매번 고치질 않아서 거기에 빨간 글씨로 된 게 틀린 게 있어요. 틀린 게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고쳐보세요. 고쳐보시고 여기 식은 맞습니다. 2의 n승 마이너스 n 플러스 1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해서 전체적으로 만들어진 토탈 프로덕트의 개수는 2의 n승 마이너스 2n이 맞는데 그 위에 빨간 부분에 몇 가지 오타가 있습니다. 그냥 숙제로 하죠. 그리고 그 2의 n승 마이너스 2n 거기 아래쪽 그 아래쪽에 보시면 영어로 이렇게 써 있어요. The theoretical amplification value is never achieved in practice. 그러니까 이런 지금 방금 말한 건 이론상으로 이렇게 증가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이것보다는 좀 덜 증가하게 되는데 이론이 실제와 같을 수는 없겠죠. 실험이 이론치에 가깝게 가주는 거지만 실제 실험을 하다 보면 여기에 이론 값까지 가지 못하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거기에 1, 2, 3, 4로 표시되어 있네요.
1번을 보시면 Competition of complementary daughter strands with primers for re-annealing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PCR을 할 때 템플레이트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프라이머를 넣고 실험을 합니다. 프라이머를 넣고 실험을 해서 맨 처음에 템플레이트가 쫙 디내추레이션이 돼서 처음에 프라이머가 딱 붙으면요. 프라이머가 붙으면 이 이론적으로 얘가 무조건 템플레이트를 다 증폭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뭐 템플레이트가 많다 보면 템플레이트가 같이 다시 붙기도 하고요. 여기서 특히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한번 그 P와 P가 만들어진 상황이에요. 이제 세 번째 사이클이었나요? 세 번째 사이클이죠. 세 번째 사이클이 지나면 이제 PP 세트가 나오는데 PP 세트가 만들어지고 나서 얘가 디내추레이션 되고 여기에 프라이머가 붙어야 다시 PP가 두 세트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템플레이트는 상대적으로 PP는 템플레이트보다는 상대적으로 짧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PP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나눠지면 여기에 템플레이트 이렇게 프라이머가 붙어서 두 세트로 나눠져야 되는데 다시 PP로 리어닐링이 돼버리면 얘는 증폭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무조건 1, 2, 4, 8로 되는 게 아니라 1, 2, 4가 아니라 뭐 한 7이나 6이 됐다가 뭐 그러면 12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가다 보니까 앞에서 말한 것 숫자에 정확히 이르지는 못하게 될 수 있다. 1번이 그 말이고요. 두 번째는 loss of enzyme activity due to thermal denaturation, especially in the late cycle이라고 돼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나중에 뒤에 보면 PCR이 이용하는 DNA 폴리머레이즈인 택 폴리머레이즈에 대해서 종류와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이 택 폴리머레이즈는 그 온천에서 발견된 미생물로부터 추출한 DNA 폴리머레이즈. 온천에서 살려면 당연히 그 아주 높은 온도에서 생리 활성이 있는 DNA 폴리머레이즈. 그러니까 높은 데서 살 수 있다는 건 뭐냐면 높은 온도에서도 DNA 자기 복제를 해서 자기와 똑같은 세포를 만들어야 살아가는 거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단백질들의 활성도 높은 데에 있어야 되고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 DNA를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자기 복제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DNA를 만드는 엔자임이 뭐냐면 DNA 폴리머레이즈예요. 그러니까 높은 온도에서 또 자기 복제를 할 수 있는 폴리머레이즈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보고 거기에 온천에 사는 미생물로부터 DNA 폴리머레이즈를 뽑으니까 그 DNA 폴리머레이즈의 적정한 온도가 72도씨였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실험을 할 때는 어때요? 디내추레이션 하기 위해서 94도씨의 온도를 반복하게 되어 있어요. 94, 55, 72. 그러니까 아무리 72도씨에서 활성이 있는 엔자임이라고 하더라도 뭐 94, 55, 72 낮추는 거는 크게 지장이 없을지 몰라도 온도를 더 높이는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 이 엔자임의 활성이 조금씩 떨어져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또 여기서 엔자임을 꽤 과량을 넣어주거든요. PCR을 할 때. 그래서 보통 한 25사이클 정도를 돌리는데 25사이클을 돌리다 보면 얘의 엔자임 활성에도 크게 무리는 안 가지만 만약에 좀 문제가 생기는 거가 있더라도 다른 폴리머레이즈를 과량으로 넣어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래도 크게 무리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사이클 수를 25 정도 사이클을 돌리면 대부분의 실험에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25사이클을 돌렸는데 워낙 이 템플레이트로부터 DNA가 조금 있어요. 템플레이트 조금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욕심을 부려서 30사이클, 25사이클에서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30사이클, 35사이클 뭐 이렇게 막 사이클 수를 올리면 뭔가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30사이클, 35사이클 정도가 되면 나오는 것은 그 DNA가 맞아요. 맞긴 맞는데 엔자임의 활성이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차라리
못 만드는 것보다 못한 뮤테이션이 많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프로덕트, 어느 DNA 시퀀스, 어느 유전자를 이만큼 원한다. 그래서 이 유전자의 펑션이 뭐냐, 뭐 이런 스터디를 우리가 하려고 이걸 클로닝을 하는데, 클로닝이 안 된다고 해서 사이클 수를 뭐 35, 심지어 40사이클까지 하는 사람 봤는데, 40사이클까지 올려서 뭔가를 찾았어요. 찾았는데 그걸 갖고 그 유전자 시퀀스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실험을 하다 보면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유전자의 원래 시퀀스가 아니라 이 택폴리머레이즈의 액티비티가 떨어지다 보니까 뮤테이션을 많이 유도시킨 그런 유전자를 갖고 실험을 하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PCR이 잘 안 나온다라고 했을 때 뒤에 뭐 PCR이 잘 안 될 때 고칠 수 있는 뭐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절대 피해야 될 것은 무조건 사이클 수를 높이면 뭔가 나오면 그거를 믿고 쓴다. 그건 절대 아니에요. 사이클 수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이 유전자를 가지고 뭔가 실험을 할 거다, 그 향후의 스터디를 할 거다 라고 하면 25사이클을 절대 넘기지 못하게 하고요. 그런데 이 PCR이라는 것이 어떤 유전자를 증폭해서 클로닝 할 때도 사용하지만 셀 내에 어떤 유전자의 발현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를 확인하는 RT-PCR이라는 과정에서도 많이 쓰이거든요. RT-PCR은 뭐냐면 어느 RNA가 이 셀에서는 발현이 안 되고 이 셀에서는 어느 특정 RNA가 많이 발현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이제 실험적으로 증명을 하려면 이쪽 셀과 이쪽 셀에서 토탈 RNA를 다 뽑아요. RNA를 다 뽑은 다음에 리버스 트랜스크립션 리액션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시퀀스를 가지고 PCR을 하면 거기서부터 프로덕트가 여기는 발현이 안 되니까 안 나올 거고 여기는 RT-PCR 하면 밴드가 이렇게 보여요. 근데 이 발현되는 양이 너무 작아서 이게 너무 흐리다. 여기는 밴드가 거의 안 보이는데 여기도 좀 더 진하긴 한데 너무 흐리다. 25사이클을 돌리니까. 그럴 때는 사이클 수를 좀 높여서 얘는 이렇게 나오더라도 얘는 더 진하게 이렇게 보인 30사이클, 35사이클을 하면 이렇게 진하게 보인다 라고 하면, 이런 실험을 할 때는 30사이클 이상도 돌려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클로닝을 해서 이 유전자를 가지고 계속 실험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 유전자는 뮤테이션이 있으면 안 돼요. 물론 나중에 클로닝해서 시퀀싱을 해서 확인해보고 실험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데, 뭐 그 길밖에 없으면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뮤테이션이 생긴 게 너무 많으면 매번 그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오히려 그러다 지쳐요. 그러니까 미리 PCR부터 확실하게, 그러면 템플레이트 양을 조금 늘려본다든지 실험 조건을 바꿔본다든지, 아까 말한 뭐 TM 값이 템플레이트 어닐링, 프라이머 어닐링 온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PCR에서 그 온도를 바꿔본다든지 해서 이 조건을 바꿔서 PCR 프로덕트가 많이 나오는 조건을 찾아야지 무작정 사이클 수를 늘린다라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그런데 RT-PCR을 한다거나 어느 RNA의 양을 확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확인하고 이제 버리는 거잖아요. 걔는 PCR 할 때 뮤테이션 생겨도 상관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사이클을 좀 느려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긴 약간 또 다른 곳으로 갔네요. 3번 얘기는 뭐냐면 even without thermal denaturation, 열에 의해서 이 엔자이매틱 액티비티가 떨어지지 않더라도 the amount of enzyme becomes limiting due to molar target excess in later cycle. 사이클 수가 점점 많아지면 우리가 원하는 프로덕트 수가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과량의 엔자임을 넣어주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프로덕트 수가 점점 늘어나면 그거를 다 따라갈 만큼 양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2N승으로 증폭이 되다가 나중에는 그렇게 못 따라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우리가 그 이론적인 값에 도달하지 못하는, 실제 실험에서 도달하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뭐 여기까지 한 것들도 중요한 이유가 되지만 4번이 제 생각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돼요. 4번 Possible Second Site Primer Annealing and Non-Productive Prim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프라이머를 만들 때 매번 쓰는 거니까 5', 3', 템플레이트가 이렇게 있어요. 프라이머는 보통 위아래 다 한 18베이스 내지 한 20베이스 정도를 씁니다. 20베이스 정도 쓰면 이게 확률적으로 이게 GATC 뭐 이 시퀀스 배열이 18개, 20개 정도 되면 이게 어떻게 돼요? 확률적으로 이런 계산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 첫 번째 GATC가 4개가 올 수 있고 또 GATC가 4개가 올 수 있고 이러니까 4의 18승에서 4의 20승의 시퀀스 중에 스페시픽한 시퀀스잖아요. 근데 이 4의 18승, 4의 20승이 계산을 해보면 휴먼 지놈의 토탈 시퀀스를 넘어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18베이스가 똑같은 게 18베이스로 우리가 프라이머를 이렇게 만들면 이 프라이머의 어닐링 온도를 적절히 조절하면 이 18개의 베이스 혹은 20개의 베이스가 바인딩 할 수 있는 부분은 지놈상에 딱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10개만 만든다고 해봅시다. 10개면 4의 10승의 확률이니까 이거는 저도 이거 계산이 잘 안 돼요. 계산이 안 되는데 쉽게 말하면 이 시퀀스는 휴먼 지놈 시퀀스에서 여기도 있을 수 있고 다른 데 있을 수도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프라이머로 보통 18개에서 20베이스 정도를 쓰는 이유는 이 정도 되면 이 프라이머 우리가 만든 특정 시퀀스는 여기밖에 없어요. 근데 PCR 할 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18개나 20개가 완벽하게 컴플리멘터리 한 부분은 여기밖에 없죠. 여기밖에 없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뭐 그냥 쉽게 그림을 그리면 다른 부분은 이렇게도 붙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몇 개는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이 되고 몇 개는 컴플리멘터리 한데 몇 개는 컴플리멘터리 하지 않은 거 이렇게 돼서 이게 PCR이 진행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 이런 것들은 피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정확히 TN 값을 알고 정확히 아까 말한 94, 55, 72 사이클을 돌게 되는데 이 55도의 온도를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 온도를 결정하는 실험들을 한번 해보면 정확히 내 프라이머가 붙는 온도를 안다면 이런 건 막을 수 있지만 실제로 실험을 하다 보면 그것들을 일일이 결정하고 실험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대부분은 당연히 여기에 20개가 다 붙는 곳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 붙겠죠. 여기 붙는데 우리가 94, 55, 72 이런 걸 반복하다 보면 이 프라이머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만 다 붙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가서 붙을 수도 있어요. 다른 곳에 붙으면 당연히 이 프라이머는 로스가 되는 거죠. 로스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PCR 해서 보통 아가로스 젤을 거는데 밴드가 이렇게 스페시픽하게 딱 우리가 원하는 사이즈 밴드가 나올 수도 있지만 다른 밴드들이 이렇게 좀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다른 밴드들이 이렇게 보이는 경우들이 아마 다른 곳에 가서 이쪽 거랑 합성된 이렇게 작은 게 나온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큰 데 가서 붙어서 큰 프로덕트가 만들어진다든지 이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대로 따라가면 일단 이론적으로 우리가 말한 계산한 값에 값만큼 증폭되지 않는 아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프라이머가 우리가 원하는 그곳에 가서 붙는 것 외에도 다른 곳에도 가서 붙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여기 4페이지 아래 한번 보세요. 4페이지 핸드아웃 4페이지 아래를 보시면 여기에 제일 아래 보면 Two main advances allowed the process to be automated. 그러니까 PCR 머신이라는 게 있어요. 요새는 웬만한 실험실에 다 PCR 실험을 하기 때문에 PCR 머신이 있는데 사실은 이 PCR 머신이 우리나라에서 실험실에 그렇게 비치되고 늘 지금 어디 가나 볼 수 있는 것처럼
요새는 가격도 굉장히 많이 싸졌습니다. 뭐 가격이 싸져서 아주 좋은 PCR 머신이 한 1,000만 원 정도 하고 한 500만 원 정도만 돼도 그냥 PCR 머신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옛날이라고 하는데 옛날이 그리 오래되지 않은 옛날이에요. 옛날이 어느 정도냐면 제가 석사과정을 막 입학했을 때, 그러니까 94년입니다. 94년도에 그때는 PCR이 저희 방에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때 이제 박사를 졸업한 선배들이 이제 나중에 하는 얘기로 PCR이 없었을 때 자기가 어떻게 고생을 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PCR이 어떻게 돼요? 이게 94, 55, 72, 94, 55, 72 요 세 사이클을 반복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두 개의 PCR이 요새처럼 자동화될 수 있었던 가장 큰 발전이 뭐냐면 첫 번째는 서머스테이블 DNA 폴리머레이즈가 있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서머사이클러 PCR 머신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인데 PCR 머신은 간단해요. 힙블락처럼 생긴 요런 그러니까 96웰 이게 여기가 몇 개죠? 12개, 8개 이런 96웰이 들어가 있는 힙블락과 같은 게 딱 되어 있고 이것의 온도를 자동화시켜서 94도로 올렸다가 55도로 내렸다가 72도로 올렸다가 그리고 이제 시간을 조정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계속 반복하게 프로그램을 짜놓으면 뭐 조그마한 기계에 불과한데 사실은 이게 실험실에 이렇게 비치된 게 90년 초반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PCR이라는 실험 방법이 굉장히 편하고 좋은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잘 못 썼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PCR 머신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힙블락, 진짜 힙블락 있죠? 진짜 힙블락을 세 대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94도, 55도, 한쪽은 72도. 힙블락을 세 대를 놓고 94도에서 1분 쫙 리액션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촥 옮겨서 55도로 쫙 옮겨요. 55도 옮겨서 약간 그 테스트 튜브, 그 F&W 튜브 안에 들어있는 시약이 이 온도가 돼야 되니까 이 온도로 떨어지는 온도까지 계산을 해서 한 30초 정도 놔뒀다가 카운트해서 1분. 그리고 이제 72도로 딱 옮긴 다음에 옮기고 나서 30초를 재고 그 다음에 1분을 착 재서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당연히 실험실에 막내가 주로 이런 일을 하겠죠. 그래서 제가 막 석사 들어갔을 때 박사 졸업한 선배랑 이제 마지막에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때 옛날에 뭐 그 밑에 있던 선배가 자기한테 이런 일도 시켰다. 뭐 자기는 뭐 다른 거 하러 가고 심지어는 박사 선배 실험을 계속 1분마다 이렇게 옮겨가면서 이런 일을 했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아주 오래전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 아니고 90년대 초반만 해도 이런 식으로 실험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하라고 해도 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이렇게 안 하죠. PCR 머신이라는 게 있어서 그냥 그 기계 안에 넣어놓고 반응을 시키면 기계가 알아서 이 사이클 전체를 다 돌려줍니다. 그래서 PCR 머신이 발명된 것이 PCR을 자동화할 수 있는 가장 큰 발전이 됐고요. 두 번째, 거기에 못지않은 발전이 뭐냐면 택 폴리머레이즈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택 폴리머레이즈는 72도가 적정한 온도이기 때문에 94도씨를 94와 55 이 사이클을 반복을 해도 엔자이매틱 액티비티가 좀 떨어지긴 하지만 끝까지 어느 정도의 엔자이매틱 액티비티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택 폴리머레이즈가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택 폴리머레이즈가 없다. 근데 PCR이라는 걸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스텝이 템플레이트 디내추레이션 시켜야죠. 그건 어쩔 수 없이 94도씨 정도에서 시켜야 돼요. 뭐 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프라이머 어닐링 뭐 온도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55도씨 내외거든요. 한 50도씨에서 60도씨 사이에요. 어닐링 시킬 수 있죠. 시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프라이머 익스텐션 택 폴리머레이즈가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DNA 폴리머레이즈를 쓰면 돼요. DNA 폴리머레이즈를 쓰면 되는데 문제는 얘네들은 적정 온도가 37도예요. 그러니까 72도로 낮추는 게 아니라 올리는 게 아니라 37도로 이런 사이클이 가게 되겠죠. 그래서 DNA 폴리머레이즈를 넣고 이렇게 사이클이 가요. 이건 오케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프라이머 익스텐션까지 했어요. 한 사이클 돌았습니다. 두 번째 사이클이 돌려면 이걸 94도씨로 다시 올려야 돼요. 근데 94도씨로 올려버리면 뭐 디내추레이션 되죠? 55도씨 어닐링 돼요. 근데 익스텐션 하려고 그러면 37도씨에 얘네들은 94도씨에서 1분 정도면 거의 한 8, 90%가 액티비티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여기다가 폴리머레이즈를 넣어줘야죠. 그러니까 94, 55, 37 하고 그 다음에 다시 94, 55, 37을 하려면 다시 엔자임을 또 넣어줘야 되고 사이클마다 엔자임을 계속 넣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옛날에 이렇게 했었나 봐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택 폴리머레이즈라는 것이 이제 누군가가 클로닝을 했어요. 클로닝을 하고 이게 정확히 뭐가 먼저였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것 중에 확실히 아는 거는 택 폴리머레이즈를 클로닝한 사람은 노벨상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PCR이라는 방법을 구하는 사람은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택 폴리머레이즈 이게 어떻게 쓰일까를 생각하지 못한 거겠죠. 그런데 PCR이라는 방법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높은 온도에서 액티비티가 있는 DNA 폴리머레이즈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택 폴리머레이즈를 쓰면 이걸 자동화할 수 있겠구나 라고 고안한 사람은 노벨상을 받았어요. 재밌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PCR의 전체적인 과정을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PCR이 어떠한 스텝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PCR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프로덕트가 증폭이 되는지 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 강의를 끝내기 전에 뭐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 핸드아웃 5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제가 아까 얘기했죠. 우리 94, 55, 72, 94, 55, 72 그리고 94도씨에서 그냥 30초로 통일합시다. 30초, 30초, 72도씨에서는 그 템플레이트, 우리가 원하는 증폭해야 되는 그 PCR 프로덕트의 길이에 따라서 1분에서 한 3분 정도. 이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증폭해야 되는 DNA 시퀀스가 1kb면 1kb당 1분의 시간을 줍니다. 그러니까 PCR 머신이 있으면 거기에 94, 55, 72가 기본 디폴트로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요. 깔려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바꿔야 되는 것은 이 온도, 프라이머 어닐링 온도하고 72도씨에서 몇 분을 할 거냐, 이 두 가지를 바꾸게 되어 있어요. 다른 것도 물론 바꿀 수 있지만 다른 건 바꿀 필요가 없어요. 바꿀 필요가 없는데 이 두 가지는 실험에 따라 바꿔야 됩니다. 얘는 프로덕트의 길이에 따라서 바꾸는 거고요. 얘는 프라이머가 템플레이트 혹은 뭐 중간중간에 어닐링 될 때 이 프라이머의 TN 값을 고려해서 만들어야 돼요. 정해 주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물론 프라이머를 합성을 회사에다 신청을 해서 우리가 약 20베이스 정도 되는 프라이머를 합성을 해서 오더를 해서 그러면 회사에서 이제 딱 받아요. 딱 받으면 F&W 튜브에다가 이제 DNA 합성한 걸 이렇게 말려서 주는데 여기서 말려서 줄 때 여기 종이를 한 장 주죠. 이것은 전체 양이 얼마고 그리고 농도를 보통은 100 피코몰 퍼 마이크로리터 정도로 만들어야 나중에 PCR 실험할 때 편하거든요. 그래서 100 피코몰 퍼 마이크로리터의 농도로 만들려면 여기에 어느 정도 양이 있으니까 여기 바싹 말려져 있는 DNA를 몇 마이크로리터의 물을 넣고 녹이면 이 농도가 된다. 뭐 이런 표시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200 마이크로리터를 넣으면 잘 녹이면 이 프라이머의 농도가 이 정도 된다. 이렇게 친절하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대로 녹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친절하게 이 프라이머의 TN 값을 구해줬어요. 구해주는데 문제는 이 TN 값을 뒷페이지에 잠깐 너무 멀리 있나요? 핸드아웃 8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8페이지를 한번 보면 TM 값, melting temperature of
primer라고 돼 있고요. 여기 빨간 글씨로 식이 3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TM 값을 구하는 공식이에요. 왜 이렇게 나왔는지 뭐 굳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3개의 공식이 다 달라요. 다 다르고 극명하게 뭐가 다르냐면 그 뒷페이지 핸드아웃 9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테이블이 하나 있어요. 테이블이 하나 있는데 뭐 15머짜리 15 베이스짜리 프라이머를 만들었어요. 이게 GATC 이렇게 쫙 조합으로 만들었는데 G가 3개고 A가 5개, T가 2개, C가 5개인 프라이머를 가지고 프라이머를 만들었을 때 앞에 식이 3개가 있었잖아요. 세 식을 가지고 각각 TM 값을 구해보면 다 달라요. 거기 보면 TM40, 그건 46도라고. 한 가지 식은 46도, TMS라는 식을 이용하면 42도. 이건 비슷하네요. 근데 TMP라는 공식을 하면 56도가 돼요. 10도 이상 차이가 나죠. 그리고 극명하게 제일 마지막 거 30머, 이렇게 긴 프라이머를 만들다 보면 여러 가지 식에 대한 편차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보시면은 제일 아래쪽에 보면 30 베이스짜리로 만들었을 때 그 차이가 30도 정도 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게 맞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거의. 그래서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오거든요. 요 9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The calculated annealing temperature, 이미 여러 가지 식으로 계산된 annealing temperature는 is only a reference temperature. 그냥 정해놓은 기준 값일 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이 기준 값을로 해서 from which to initiate experiment. 그러니까 실험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ETM이 어느 게 맞는지를 몰라요. 맞는지 모르기 때문에 실험을 해서 ETM이 어느 정도라는 것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실험을 하라라는 건데 실제로 TM 값을 결정할 수 있는 실험이 있죠. 실험 뭐가 있죠? 우리 기억이 안 날지 모르지만 그 더블 스트랜드가 싱글 스트랜드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측정할 수 있는 뭐 하이퍼크로믹 시프트 뭐 그런 실험들 뭐 몇 가지 실험들이 있어요. 근데 그 PCR 실험을 하자고 그런 실험들을 다 해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TM 값을 보고 그래도 한 가지 고려해야 될 점은 프라이머가 2개잖아요. 2개면 2개의 프라이머의 TM 값은 좀 비슷해야 돼요. 잠시 후에 이 차이가 너무 극명해지면 PCR이 도저히 안 돼요. 그 이유를 잠시 후에 설명을 할 텐데 어쨌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꼭 클로닝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 프라이머를 만들 수 있는 시퀀스가 여기밖에 없다 라고 하면 좀 되게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PCR의 템플레이트를 약간 PCR 프라이머를 만들 수 있는 시퀀스가 약간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된다면 얘네들을 비교를 해서 그 프라이머의 어닐링, 그러니까 TM 값이 비슷한 것을 찾아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일단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일단은 실험이 어찌저찌 해서 일단은 제일 먼저 PCR 할 때 일단 94, 55, 72로 한번 해봐요. 일단 한번 해봅니다. 실험을. 앞에서 말한 것처럼 TM 값이 이게 맞을지 안 맞을지 프라이머 어닐링 온도가 이게 가장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는 모르지만 일단 한번 해봐요. 해봐서 아그로스제를 겁니다. 아그로스제를 걸면 어떤 실험은 우리가 원하는 프로덕트 이렇게 딱 나왔어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이걸 뭐 잘라내서 클로닝 하든지 뭐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어떤 결과는 우리가 원하는 프로덕트가 이 사이즈인데 이것도 있지만 다른 밴드들이 이렇게 막 진한 게 보여요. 이런 우리가 원하는 건 요건데 다른 잡밴드들이 많이 보이고 우리가 원하는 건 좀 흐리다 라고 하면 이건 뭐냐면 뭐 꼭 그렇지는 않은데 이 경우는 TM 값이라기보다는 이 55도라는 프라이머 어닐링 템퍼러처가 너무 낮은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너무 낮다 보니까 원래는 20개면 20개가 다
붙어야 이렇게 어닐링이 되고 얘가 이렇게 되는 건데, 얘가 이런 건 뭐냐면 이런 큰 거나 작은 프로덕트는 다른 데 가서 붙은 거잖아요. 얘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 가서 붙는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여기에 20개가 다 붙는 시퀀스는 절대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 뭐 한 18개가 붙는다든지 뭐 한 15개가 붙는다든지 그런 게 붙어도 어닐링이 돼서 프라임 익스텐션이 된 거예요. 다른 곳에.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어닐링 템퍼러처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얘네들까지도 붙어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얘 어닐링 템퍼러처를 올리면, 조금 올리면 뭐냐면 얘는 붙어 있는데 얘는 떨어져 버리겠죠. 템퍼러처를 올리면. 그래서 얘네들을 제거하는 스텝이 필요한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실험을 55도씨에서 했어요. 55도씨에서 했는데 내가 원하는 프로덕트가 좀 너무 흐려요. 너무 흐리고 다른 밴드들이 이렇게 많이 보인다라고 하면 이거는 TM 값, 그 어닐링 템퍼러처를 좀 더 올려서 실험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올려서 실험하면 다른 거는 좀 줄어들거나 없어지고 내 거만 좀 진해지는 이런 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실험을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면 실험이 안 됐네 그리고 끝낼 게 아니라, 왜 없는지, 없는 이유가 뭐겠어요? 템플레이트가 이렇게 있는데 없는 이유라는 것은 내 프라이머가 붙어야 익스텐션이 되는데 붙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붙지 못한다는 뜻은 이 어닐링 템퍼러처가 너무 높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너무 높으니까 붙지 못해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로덕트가 없을 때는 이 어닐링 템퍼러처를 좀 낮춰서 실험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일단은 제일 먼저 한번 무작정 94, 55, 70, 보통은 94, 55, 71로 한번 실험을 해요. 실험을 해서 잘 안 된다 라고 하면, 요새는 PCR 머신이 굉장히 좋은 것들이 좋은 것도 싼 가격의 PCR 머신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레디언트 PCR 머신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PCR 머신에는 구멍들이 위에 12개가 있고요. 아래쪽으로 이제 8개. 그래서 96개의 PCR을 한 번에 할 수 있는데, 그레디언트 PCR 머신은 뭐냐면 요 세로축, 얘네들의 각각의 온도를 달리 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얘는 45도가 94, 45, 72로 실험을 하고, 이쪽 끝은, 제일 끝은 60도, 94, 60, 72. 그러니까 온도 컨트롤이 이 세로축으로 얘랑 얘랑 다 다르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처음과 끝을 한 15도 차이를 주게 PCR을 하면, 일단은 12개를 쫙 만들고, 일단 이렇게 하면 뭐 엔자임도 많이 써야 되고 PCR에 관련된 것들 많이 써야죠. 근데 한 번 실험해서 잘 안 나오면 온도를 조금 올려보고, 그래서 또 안 나오면 조금 이런 실험보다는 차라리 조금 돈이 들더라도 한꺼번에 쫙 12개를 만들어요. 12개를 만들어서 한쪽은 45도, 한쪽은 60도. 그럼 이게 15도 차이죠. 15도 차이가 12개. 그러면 한 웰당 이렇게 보면 1점 몇 도의 차이가, 여기는 45도면 여기는 46점 몇 도, 여기는 47점 몇 도, 여기는 뭐 49도, 뭐 이런 식으로 60도까지. 이렇게 해서 죄를 쫙 걸어보면, 한쪽에는 어떻게 써요? 너무 낮다. 온도가 너무 낮다. 라고 하면, 이 프라이머가 다른 데 가서 붙을 수 있겠죠. 다른 데 가서 붙을 수가 있어서 프로덕트가 좀 많을 거예요. 많다가 어느 온도가 되면서 왠지 내가 원하는 프로덕트의 숫자가 많이 만들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여기는 내가 원하는 것만 딱 나오는 구간이 생겨요. 그리고 너무 높으면 당연히 내 프라이머도 붙지 못하니까 프로덕트가 안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해서 그레디언트 PCR이라는 것을 이용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실험 조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하나, 두 개밖에 없는데, 이거는
프로덕트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니까, 프로덕트의 길이에 따라 결정되는 거니까 이것도 한 번만 고정하면 끝이에요. 근데 요거는 실험할 때마다 매번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권장을 55도씨에서 한번 실험을 해보고, 그래서 55도씨에서 실험이 잘 되면 오케이. 그런데 55도씨에서 실험이 잘 안 된다, 프로덕트가 잘 안 나온다 라고 하면 보통 그레디언트 PCR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여러 온도에서 PCR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정확한, 여기서 가장 좋은 프로덕트가 많이 나오는 온도를 결정해서 그 온도에서 뭐 PCR을 반복한다든지, 그래서 내가 원하는 프로덕트를 얻는 실험을 하게 됩니다. 지금 핸드아웃 5페이지 정도까지 한 거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무리 할게요. 핸드아웃 6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보면 아까 한 얘기들이 반복되는 게 좀 있어요. PCR을 할 때 여기 고려해야 될 것 중에 이제 또 방금까지는 요 바꿀 게 요거 두 개라고 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PCR 전체의 사이클 수를 바꿀 수가 있죠. 바꿀 수가 있어서 아까 말한 것처럼 25사이클을 기본으로 하고, 이 프로덕트를 그 다음 실험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25사이클 절대 넘기지 마세요. 25사이클을 절대 넘기지 마시고, 그런데 이거를 한번 해보고 확인하고 끝이다 라고 하면 35사이클, 뭐 많은 때는 40사이클까지도 하는 걸 봤다고 했죠.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하면 되고, 여기에 보시면 마지막에 6페이지에 보면 Two limitations with PCR. PCR이 이렇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좋은 방법인데, PCR을 쓸 때 두 가지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제한 조건이 뭐냐면, 첫 번째는 거기 보니까 1번 in order for primers to anneal to the correct position each side of gene of interest, the sequences of these annealing sites must be known. 뭐 당연한 얘기죠. 프라이머를 만들려면 프라이머가 붙어야 되는 사이트 주변의 시퀀스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프라이머 시퀀스를 알아야 PCR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PCR의 또 장점 중에 하나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하겠지만, 프라이머리 시퀀스, DNA 시퀀스를 잘 모르더라도 단백질의 시퀀스를 알면 우리가 DNA 시퀀스를 거꾸로 유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단백질의 시퀀스를 알 때 그냥 약간은 좀 랜덤한 시퀀스가 들어가긴 하지만, 그런 시퀀스를 이용해서도 PCR을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고, 또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프로틴 시퀀스는 알고 있지만 G는 모르고 있던 것들을 발견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유사한 성질을 갖는 또 다른 유전자를 클로닝하기도 해요. 이런 시퀀스를 잘 모르면서도 PCR을 하는 방법들, 그것을 이용해서 뭔가 클로닝을 한다든지, 뭐 그럴 때 쓰는 것은 이제 Degenerate PCR이라고 해서 그런 걸 쓰기도 하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유전자를 클로닝 하는데 PCR을 한다라고 하면 그 시퀀스를 알아야 된다. 그게 뭐 당연한 거지만 뭐 리미테이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점 중에 하나는, 우리가 여기서 1kb당 1분의 시간을 주어서 증폭을 한다고 했는데, PCR, 이 DNA 폴리머레이즈가 증폭을 하는 거라서 우리가 아주 실험실에서 일반적으로 할 때 한 5kb 정도? 5kb 정도는 PCR이 잘 돼요. 잘 되는데, 그것보다 사이즈가 클 경우에는 PCR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클로닝 하고자 하는 유전자의 크기가 너무 클 때에는 PCR로 하기 좀 힘들다. 근데 요새는 이제 많은 회사들에서 탁폴리머레이즈들이 또 개량된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회사의 탁폴리머레이즈, 뭐 각자 자기 회사들의 탁폴리머레이즈가 더 좋다라고 홍보를 하면서, 홍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회사의 탁폴리머레이즈는 뭐 10kb도 PCR이 잘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더 긴 DNA를 증폭할 수 있는 PCR이 가능한 탁폴리머레이즈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뭐 향후에는 더 큰 길이의 DNA도 증폭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뭐 뭐라고 해도 요새는 그래도 뭐 실험실에서 일반적으로 하기에는 한 5kb 정도, 그 정도의 DNA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증폭을 하는데, 그거보다 좀 크면 그게 좀 쉽지가 않다라는 게 PCR의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예, 오늘은 첫 시간이었는데 일단은 PCR의 기본적인 원리와
또 우리가 그냥 2의 n승이라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2의 n승 마이너스 2n으로 우리가 원하는 프로덕트가 증폭이 된다라는 얘기들, 그리고 PCR에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파라미터가 무엇인가, 그리고 바꿀 때 무엇을 고려해야 되는가, 뭐 그런 것들, 뭐 그 정도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PCR을 할 때 사용하는 택 폴리머레이즈들, 그러니까 종류, 그들의 특성, 뭐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PCR을 해서 증폭을 했으면 그것을 이제 특정 벡터로 옮겨야 되겠죠. 그래서 벡터에 클로닝하는 방법들, 그리고 단순히 클로닝, 유전자를 클로닝하는 데만 이 PCR이 쓰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실험 방법들도 유용하게 쓰이는 게 있거든요. 특히 뭐 뮤테이션, 어떤 유전자를 클로닝해서 뭐 자세히 스터디를 하다 보니까 그 유전자의 어느 부분이 이 유전자의 어떤 액티비티에 중요하다라고 하면 그 유전자 안에 특정 시퀀스를 뮤테이션을 주거나 바꾸거나 딜리션 하거나 뭐 그런 방법들이 필요한데, 그런 방법들을, 그런 실험을 하기 위해서 PCR을 씁니다. 그래서 PCR을 해서 단순히 어떤 특정 유전자의 부분을 클로닝 하는 것 외에 다른 실험에서 쓰이는 그런 PCR 방법들, 뭐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시간인데 수고하셨습니다.